안녕하세요. 이번 창의성과 교육 수업에서 교재 6장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 발표를 하게 된 21학번 최주은입니다. 촬영 배경이 외부라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성 및 혁신과 관련된 개인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4가지 주요 범주를 정의하고 각 범주의 개인 특성에 대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 교육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창의성의 수준과 스타일의 개념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다. 세 번째, 창의성의 문제 해결 스타일의 3가지 주요 차원을 정의하고 각 차원에서 2가지 스타일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개인이 지난 창의성의 특징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창의적인 학생의 사례입니다. 쉐릴, 루시, 마이클 3명의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3사람은 영화와 글쓰기에 관심이 높고 재능이 있어서 극 작가 동아리에 신입 회원으로 선발이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사람들은 모두 창의적 잠재력을 보였지만 극본을 쓰는 일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3명은 몇 주 동안 같이 작업하면서 같이 스토리를 편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이야기 주제를 합의했고, 이후 다음 모임 전까지 각자의 스토리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캐릭터 설명을 작성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이 다가왔는데요. 먼저 쉐릴은 깔끔하고 정돈되고 질서정연한 극본을 작성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완벽하고 적합한 개요였고 최종적으로 합의했던 주제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현재의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온 것으로 보였으며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하기도 하고 정형화된 만큼 크게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루시는 타이핑한 종이 뭉치를 꺼내들고 완성한 대본을 쓰느라 일주일을 보냈다며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줄거리와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약해서 설명한 후에 더 이상 작업할 필요도 없다며 다른 멤버들의 피드백과 발표는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이 자신의 완성된 대본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과의 갈등을 걱정한 교사가 제지해서 루시는 마지못해 동의하면서도 썩 탐탁지 못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의 차례가 되었을 때 마이클은 주머니에서 아무렇게나 쓴 것 같은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토론과 시간을 들여 다 함께 결정했던 사항이 한순간에 바뀐 내용을 듣고 당연히 멤버들은 루시의 주도를 중심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시의 의견에 동조하는 학생들과 마이클의 의견에 동조하는 학생들 반반 나뉘어서 토론이 진행되었고 쉐릴은 이런 결론 없는 논쟁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마이클의 의견은 스토리에 반영하여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루시가 작성한 대본의 구조를 사용하면 작업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집중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의 의견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다시 토론이 진행된 후 학생들은 쉐릴의 제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3명은 전부 각자의 방식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연극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헌신을 보여주었지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접근 방식과 타인과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매우 다른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각 학생들은 창의적인 노력에 참여함에 있어서 매우 다른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높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실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또는 중간보다 낮은 정도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당신이 창의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초기의 관점은 창의성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창의성은 신이 선물을 주었거나 또는 안 주었거나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창의성을 가졌다와 안 가졌다 둘 중 하나이고 얼마만큼 가졌다는 성립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각자 창의성을 드러내는 분야가 사람마다 다른 정도가 너무 광범위하고 같은 분야의 같은 사람이어도 상황이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셰릴, 루시, 마이클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루시와 마이클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이었지만 셰릴의 중재가 없었다면 그 둘은 의견 충돌로 이를 망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특성에 창의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당신은 얼마나 창의적인가요?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당신은 어떻게 창의적인가? 라고 질문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교육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안적 접근법은 사람들이 그들의 창의성을 독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학습 및 사고 스타일에 관한 연구 문헌이 드러나면서 이는 창의성 혁신과 관련한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성 특성의 범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고도의 높은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성격 특성의 목록을 작성해 왔습니다. 수백 가지 특성을 포함하는 목록과 체크리스트 및 평가 척도가 사용되었고 데이비스, 트레핑커 등 많은 사람들이 특성을 분류하고 검토하고 범주와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레핑커 등은 300가지가 넘는 광범위한 특성을 4개 범주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범주의 아이디어 생성은 유창성, 요연성, 독창성, 정교성 및 은유적 사고와 관련된 특성을 포함합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은 앞의 사례에서 마이클이 그룹에 영향을 준 강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이클은 스스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그룹의 분위기를 이끌었고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도록 다른 동료들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중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그것을 기존의 스토리와 결합하는 자신도 모르게 은유적인 사고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은유적 사고는 다른 것들이 어떻게 비슷한지 이해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연관성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구축하는 데 유용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이 확장되면서 기존의 스토리는 더 풍부하고 디테일하면서 흥미롭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더 깊이 파고들 때 수렴적 사고 또는 비판적 사고를 수행하게 되며 이 범주에 해당하는 행동으로는 아이디어를 분석, 종합, 재구성, 재정비, 평가하고 아이디어 간 관련성을 발견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창의적 사고는 창의적 생산성에 필요한 사고의 50%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비판적이고 수렴적인 사고와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루시의 강점 영역입니다. 루시는 애매함을 해결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었으며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등 아이디어를 깊이 파고드는 것과 관련된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디어를 탐구하려는 개방성과 용기는 문제에 대한 민감성, 호기심, 유머 감각, 장난기, 상상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범주에는 개방성과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위험 감수, 끈기, 민감성, 직관력, 적응성, 그리고 성장하려는 의지까지 포함됩니다. 극작가 동아리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즐겼으며 모호함과 대한 마이클의 무한한 인내력과 같이 그들의 호기심과 유머 감각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창의적 생산성과 성공적인 혁신을 얻어내려면 모순과 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개인의 동기, 자아 존중감, 끈기의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극작가 동아리에서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보여준 특성입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 생산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창작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목적의식, 열정,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그들은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가 가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잡념 없이 시간과 공간, 개인적인 불편함,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시선에 개의치 않고 문제나 주제에 집중합니다. 마이클이 자신의 글씨체나 과제, 발표 방법 등 그가 하찮다고 느꼈던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반면에 루시는 세부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의 차원과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비, 트램핑커, 아이작센은 학습 스타일 및 인지 스타일 분야의 연구를 폭넓게 수행한 경험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 스타일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형은 문제 해결 스타일을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마다 2가지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타일은 문제 해결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도 있고 취약점도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스타일 특성을 더 잘 알고 있을수록 개인 활동이든 집단 활동이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를 관리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3명의 학생과 극작가 그룹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마이클은 항상 새로움을 추구했고 많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때론 이미 합의된 결정을 무시해서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고 대본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하는 것보다 새로운 생각으로 재미를 찾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멤버들과 공유하고 싶어 했으며 왜 멤버들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을 보지 못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루시 또한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공유했고 그룹에서 가장 사회적인 멤버로 인식되었습니다. 루시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결론에 도달했지만 마이클과 같이 루시는 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구조와 논리와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쉐릴은 잠시 동안 내내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이클의 아이디어와 루시의 구조를 다른 좋은 제안들과 결합시켜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합의점에 도달하고 그룹이 다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쉐릴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